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대반전인 스토리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아빠가 남기고 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엄마가 저를 포대기에 안고 다니며 식당과 호프집 같은 곳에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자 열심히 모으셨던 돈으로 엄마가 일하시던 작은 호프집을 인수하게 되셨어요. 낮에는 저를 보살펴 주시고 밤에는 장사를 하시느라 매일 고생만 하시며 사셨던 거죠. 저는 틈틈이 엄마 일을 도와드리긴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나이 20살이 되었는데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엄마와 같이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엄마는 강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장사를 2배, 3배 잘 되도록 홍보도 하고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며 설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와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안주를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했고 제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고 찾아오신 손님들을 보면 감사하기도 했죠. 저희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고 손님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알바생까지 뽑아야 했답니다. 엄마와 저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서 몸이 힘들어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어요. 중간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모두 포기하고 엄마 옆에 남아서 호프집을 계속 운영했답니다. 제가 27이 되던 해에는 가게 옆집이 비어서 호프집 공간을 2배로 확장하게 되었어요. 간판도 새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새 단장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손님들은 매일같이 테이블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더 욕심내지 않기로 하고 지금 이만큼만 손님들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할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엄마에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호프집에만 갇혀있는 것 같다며 많이 미안해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늦은 밤 손님 하나가 저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어요. 그동안 취한 손님들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묻거나 데이트를 신청한 일은 수없이 많았는데 꽃을 선물하는 손님은 처음이었죠. 저 사장님, 그동안 많이 고민해왔는데 사장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오랫동안 이 호프집에 다니면서 사장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님하고 사적으로 만나지 않아서요. 꽃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옆에 있던 엄마는 밝게 웃으시며 우리 딸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 예주야, 이렇게 용기를 내는 남자는 한번 만나봐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흔들리다가 이내 활짝 열리면서 손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밥 한번 먹도록 해요. 정말요? 사장님, 아니 예주씨라고 했죠? 고맙습니다 예주씨. 그럼 시간 괜찮으실 때 밖에서 데이트하도록 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대를 안 합니까?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여하튼 감사합니다 예주씨. 아, 제 이름은 박산호입니다. 그렇게 저는 산호씨와 데이트 약속을 했고 며칠 뒤 주말 오후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종일관 친절하고 배려있게 대해줘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첫 데이트를 하고 호프집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산호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머리로는 밀어내려고 했는데 마음속에는 이미 산호씨가 자리를 차지하고 만 거죠. 그래서 산호씨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10번의 데이트를 마치자 산호씨가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산호씨의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오너였답니다. 저는 산호씨가 30대 초반이라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조건을 보고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니 크게 상관하지 않고 예쁜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산호 씨는 2년 동안 거의 매일 호프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저 엄마를 집으로 편안하게 데려다 주었어요. 자기 일을 하기 바쁜데도 저에게 시간과 정성을 참 많이 쏟았죠. 그런 산호 씨는 저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며 프로포즈까지 했답니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더니 고민할 게 뭐가 있느냐며 결혼을 부추겼어요. 예주야, 그동안 네가 엄마 옆에서 고생만 한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산호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도록 해라. 이제 오프집은 엄마한테 맡기고 네 인생을 살라고. 산호 오빠랑 결혼하는 게 좋긴 하겠지? 그런데 엄마, 나는 결혼해도 우리 오프집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엄마만큼이나 소중한 곳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해서도 밤에 일을 하겠다고? 그건 안 될 말이다. 시댁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산호 오빠 프로포즈는 받아들이도록 할게. 엄마, 나 없이 혼자 산다고 너무 외로워하면 안 돼? 자주 찾아와서 엄마랑 놀 거니까. 그렇게 엄마는 산호 씨를 제 남편으로 대창성하셨고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산호 씨를 따라 예비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산호 씨 역시 저처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잘 통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예주라고 합니다. 어서 와. 우리 아들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며칠 전에 알았어.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왜 자랑 한 번 안 했는지 모르겠네? 네? 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오빠 정말이야? 어?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는 내가 누굴 만난다고 하면 바로 결혼하라고 밀어붙이시는 분이거든. 괜히 예주 너한테 부담이 갈까봐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산호 씨 말에 동의한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예주씨, 고마워. 우리 아들하고 만나줘서 진짜로 고맙다고. 내가 미리 식사를 준비해놨으니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어머님, 정말 따뜻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기뻐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끝없이 저를 뚫어져라 보셨답니다. 예주씨, 나이가 몇이지? 네, 29이에요. 그럼 산우랑 2살 차이네. 딱 좋다. 하는 일은 뭐야? 네, 저는 엄마랑 같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호프집? 술집을 한다고?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듣자 표정이 180도로 달라지셨습니다. 어머님, 호프집 하는 게 무슨 문제라도. 산우 너, 만날 여자가 그렇게 없니? 어디 술집 여자를 데리고 와? 엄마, 일반 호프집이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술집 아니라고요. 술집은 다 똑같아. 애도 거기서 남자들한테 실실 웃으면서 서빙할 거 아니야. 꼭 술을 따라야만 술집 계집이 아니라고. 어머님, 저희 호프집은 아주 건전한 곳이에요. 어머님이 상상하시는 그런 술집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기생년이 팔자고 치려고 내 아들을 꼬신 게 딱 그림이 나오는구만. 어디서 깨끗한 척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몇 명이나 등쳐먹었니?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와 막말에 겁에 질려서 입이 굳게 닫히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제 밥그릇을 들더니 바닥에 집어 던지셨어요. 이런 기생년한테 밥을 차려주다니 분하다 분해. 내 인연 당장 내 눈에서 사라져. 내 아들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라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호프집 운영하는 게 어떻다고 이렇게까지 막말하시는 거냐고요? 이 녀석이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생전 말 대답하면 안 하던 놈이 기생년한테 우리서 막 나가는 거지?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만 사라지면 되는 거죠? 오빠,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그만 만나도록 해. 나 그만 갈 테니까 연락하지 마.
예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설득하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줘, 어? 아니, 내 일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어. 산호 씨의 팔을 뿌리치고 혼자 예비 시댁에서 나가려자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 대고 마지막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애미가 기생년이면 딸녀는 제대로 키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 슬쩍 것들이라 콩가루 집안인 게지. 재수 없으려니까. 소금이나 뿌려야겠다. 뒤를 돌아 반박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싶었지만 입과 몸이 경직되어서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산호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호프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산호 씨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예주야,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오빠, 이러지 마. 날 기생이라고 욕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까지 기생이라고 욕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오빠 어머니가 우리 허락할 일도 없을 테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고 돌아가. 산호 씨는 끝까지 포기 못한다고 때를 쓰다가 손님이 몰려오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빠의 연락을 모두 거부했고 찾아와도 보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석 달 동안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산호 씨는 끊임없이 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답니다. 매번 기운 없는 표정으로 찾아왔는데 얼마 뒤에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들을 말 없으니까 그냥 가. 예주야, 엄마가 허락하셨어.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어머님이 날 허락해줬다 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어? 그건 아니지만 전해주고 싶었어. 그럼 이제부터는 네가 날 받아줄 때까지 매일 용서를 빌려올게.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산호 씨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결혼하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끝까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산호 씨의 정성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았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를 사랑해주는 산호 씨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다시 예비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와 마주했는데 예상대로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너 아니면 결혼이고 사업이고 다 접고 절에 들어간다길래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해주는 거야. 저도 오빠가 매일같이 와서 사과해줘서 마음을 돌린 거예요. 요것 봐라. 지금 나랑 기싸움이라도 하자는 거니? 너희 둘 결혼을 하되 조건이 있다. 이 집에서 나와 2년 동안 같이 사는 거다. 네? 2년이나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얘가 왜 이렇게 놀래? 이건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살림 배우라고 내가 희생하는 거라고. 나라고 너랑 같이 지내고 싶겠니? 이에 저는 2년간의 쉽살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훗날 산호 씨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 날이 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알겠어요. 어머니께 잘 배워서 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아니, 너 지금 하는 일 당장 그만둬라. 살림하고 남편 내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집안일 하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요. 저희 엄마 혼자서 운영하려면 버거울 수도 있다고요. 그건 네 엄마 사정이고 내 며느리가 되려면 술집에서 일하는 거 절대 안 돼. 저는 여러 고민 끝에 호프집을 그만두기로 했고 시어머니 말대로 시집에서 살림만 배우기로 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호 씨와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눈과 귀가 먹은 봉사와 귀머거리로 지내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제 예상대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저를 괴롭히듯 살림을 가르치셨어요. 늘 그렇듯 막말과 무시, 고함을 자주 지르셨죠. 하지만 저는 불끈하지 않고 일부러 웃으면서 지냈답니다. 너 지금 시애미가 혼을 내는데 웃는 거냐? 물거나 인상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요? 전 어머님께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요거 봐라. 슬슬 술집에서 일할 티를 내기 시작하네. 야,
당장 장롱 안에 있는 이불 모조리 꺼내서 손빨래 하도록 해. 네, 어머님. 깨끗하게 빨아볼게요. 저는 끝까지 봉사와 귀머거리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래도 사업하는 남편이 집에 오면 그 시간들이 보상되었어요. 그이는 매일 제 발을 주물러주며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만약 남편마저 저를 힘들게 했더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이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방에도 확장을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여보, 나 이제부터는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어. 아무래도 오너가 확장한 회사에 상주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럼 평일 내내 부산에서 지내겠다고? 그럼 나 어떡해. 시어머니랑 단둘이 지내야 하는 거야? 미안해 여보. 당분간만 힘 좀 내주라. 나라고 당신을 두고 부산에 내려가고 싶겠어? 일이 그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배려해야지. 대신 주말에는 꼭 올라와야 해. 당연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며칠 뒤 캐리어에 짐을 싸서 부산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평일 내내 붙어서 지내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저를 마음 놓고 힘들게 일을 시키더군요. 매일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파스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기대로 모든 걸 감내하며 임했더니 분가의 시기가 가까워지자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미움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뭘 할까요? 오늘? 그냥 쉬거라. 난 노인정 가서 놀다 올 테니까 내 방은 알아서 먹으마. 네? 정말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일은 무슨.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지게 온 것 같다. 이제 곧 있으면 분가를 할 텐데 사이가 나쁜 채로 내보내고 싶진 않구나. 2년 동안 저를 괴롭힌 게 마음에 걸렸는지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저에게 잘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정하게 시어머니를 대해드렸답니다. 한편 남편은 주말마다 올라와서 저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내려갔어요. 고부 사이가 좋아지자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기도 했고 저를 보며 고생 많았다고 눈물도 자주 흘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변화 하나로 모두가 살만한 데다 분가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서 기대가 아주 컸답니다. 남편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계약해서 들뜰 대로 들떠 있었죠. 세기,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나랑 사는 게 그렇게 고달팠니? 제가 좋아하는 티를 너무 냈나요? 그래, 엄청 티난다. 비록 내가 좋은 CM은 아니었다만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섭섭하구나. 에이, 섭섭하실 게 뭐가 있어요. 분가의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매주 놀러 올게요. 꼭 그래라. 내가 너한테 모지게 굴었던 거 다 갚아줄 테니까.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술집년이다 기생년이다 막말을 했으니 어쩜 좋으냐. 나 같은 시애미는 나중에 벌 받을 거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분가할 때가 되자 똑같은 사과를 매일같이 하셨답니다. 입주일이 다가오자 저와 남편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골라두었고 시댁에 있는 짐을 모두 포장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 됐다. 여보, 이번 주만 부산에 다녀오면 다음 달은 안 가도 될 것 같아. 정말이야? 그럼 우리 신혼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네? 제대로 시작하자. 그동안 당신이 힘들었던 거 다 갚아줄 테니까 당신은 받기만 하면서 살아. 야, 남편이 호강시켜준다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빨리 분가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남편은 마지막으로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고 마지막 5일을 떨어져서 지냈답니다. 일을 모두 마친 남편은 저에게 출발한다는 연락을 주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마지막 파티를 위해 시장에서 육해공 고기와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시간이 되어도 그이가 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웬 모르는 남자가 받더군요.
여보세요? 박산호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혹시 박산호 씨 아내분이신가요? 네, 누구신데 제 남편 전화를 받으신 거죠? 저는 경찰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크게 났는데 사고자 중에 한 분이 박산호 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부군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네? 제 남편이 죽었다고요? 네, 이런 소식을 전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서로 오시면 사고 설명해드리고 같이 병원으로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 내용을 들어서 넋이 나간 채로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이윽고 정신을 차려 경찰서에 들러 사고 경위를 듣게 되었는데 사고 낸 운전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바로 구속이 되어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병원 영안실에 가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갖춰지고 시어머니와 제가 절을 올렸는데 저희 두 사람은 목청이 터져라 오열하고 말았어요. 한참을 울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따귀를 사정없이 날리셨어요. 내 아들 잡아먹은 천의 기생년아. 내 아들은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이 모든 게 다 네 탓이야. 기생년아,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그이는 사고로 떠난 거라고요. 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년이 남의 아들 잡아먹고 오리발에 내미네. 안 되겠다 이년아. 너 같은 년은 맞아 죽어야 돼. 그리곤 어디선가 빗자루를 들고 와서 매질을 시작하셨답니다. 저는 몸에 이리저리 피하며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었잖아요. 남편과 제가 결혼하게 잔될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기생이야나. 그거에 니년이 분가하면 내 집에 발길이 끓을까봐 그런 거야. 내가 미쳤다고 기생년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냐? 내 아들이 너한테 질려하면 바로 이혼시킬 계획이었다고. 어머님, 화나셔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저를 끝까지 중하고 미워할 생각이셨어요? 야 이년아, 나 정신 멀쩡하거든? 그리고 네 낮바닥만 보면 항상 화가 났다고. 네 아들 잡아먹을 기생년아, 너도 저 세상 가게 해주마. 시어머니는 조문객들이 들어오는데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건장한 남자들이 시어머니를 말려줘서 피할 수 있었어요. 너 이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죽게 만든 벌을 내가 직접 내리겠다고. 망하려나. 어머님 제발요. 저도 남편을 잃어 너무 힘들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러시면 그이가 편하게 저승을 가겠어요? 제발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죽이 뜯던 표정을 지으며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지막을 꼭 지켜주고 싶어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버텼답니다. 다행히 조문객들이 여러 번 말려줘서 시어머니의 몽둥이질을 피할 수 있었네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지칠 때까지 눈물을 흘린 저는 저도 모르게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따귀를 날리고 머리채를 잡고 보호자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2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저에게 쌍욕과 매질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년아, 내 아들 잡아먹고 잠이 오냐? 너 이제 보니까 모든 게 계획이었지? 내 아들 고쳐서 결혼하고 저승길 보낸 다음에 재산을 꿀꺽하라고 계략한 거지.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으련.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네 재산 날인 줄 알아.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으며 비명을 질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새벽 시간이라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들어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닿기 바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저희 시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이 끼생년아, 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기생 애미녀는 오늘 딸년 초상을 치를 거라고.
저는 양팔로 빗자루를 막으며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보호자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의문의 여자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쏘아봤어요.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못 돌아가시는 거죠? 어머님, 아직도 이러고 사세요? 너는... 어머님, 귀신이라도 보셨어요? 이거 서운하네. 난 전 남편과 의리를 지키려고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치셨습니다. 저는 의문의 여자가 누군지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전 남편이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 그쪽 전 남편이라고요? 왜? 그이 돌싱인 거 몰랐어요? 아주 웃기는 모자네. 총각행세에서 세 장가를 때렸단 말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제 남편과 이혼한 분이세요? 그랬죠. 그런데 그쪽처럼 맨날 욕먹고 괴롭힘 당하는 게 이골이 나서 도망 나왔습니다. 2년만 같이 살면 된다 해서 참아보려 했는데 노인네가 어찌나 꼬장꼬장하고 하는 행동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나와버렸어요. 저도 지금 그쪽처럼 매질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공부 좀 했더니 그게 못마땅했던지 엄청 못살게 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아줌마 하는 짓을 보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여자의 이야기를 듣자 저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감쪽같이 이혼남인 걸 속이고 결혼한 게 너무 분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의 비밀을 숨기고 저를 끝없이 괴롭힌 시어머니가 사무치도록 미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도 속이셨네요. 이혼남의 총각으로 둔갑해서 결혼시킨 주제에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셨던 거예요? 그게 이혼남이 뭐 어때서? 요즘 이혼한 게 무슨 흠이라도 되더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뭐라고요? 저를 속인 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생년이 어디서 눈을 보라려? 네가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내 아들이 이혼을 100번 했다 해도 너 같은 며느리 죽어도 싫었을 거야. 지금 말 다 했어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님을 폭행으로 신고하겠어요. 이게 어디서 기어올라? 말할 기운이 남았나 본데 이럴 때는 몽둥이가 답이다. 그리곤 빗자루를 다시 잡고 휘두르려는데 남편의 전처가 손으로 잡아챘습니다. 아직도 조선시대에 사시네. 아줌마, 진짜 콩밥이 먹고 싶은 거야? 너 뭔데 여길 찾아온 거야? 네가 시집살이를 못 버티고 도망간 거면서 괜히 내 탓이라며 헛소리 짓거리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냐? 안 되겠다. 너도 매 좀 맞아야 쓰겠다. 시어머니는 저희 둘에게 손을 뻗으며 머리채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두 사람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압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자 저와 전처는 장례식장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이혼남이란 사실을 알았더니 배신감이 커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 장례를 치르다 말아서 미안하네요. 아니요. 덕분에 죽은 남편을 완전히 잊게 되었고 시어머니와도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갈 거예요. 그러자 전처는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변호사 공부를 했다더니 명함을 보니 대형 로펌의 변호사더라고요. 자, 받아요. 아마 당신 남편 재산 때문에 시어머니랑 싸워야 할 거예요. 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재산을 모두 갖는 거 아닌가요? 그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서요. 이럴 경우 시댁 식구들과 유산을 나눠야 합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 푼도 안 주려고 난리칠 거예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곧 연락드릴게요. 잘 가요. 그리고 그동안 저 노인네랑 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그렇게 전처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녀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경고의 전화를 주었습니다. 나다. 기생년아. 너 지금 내 아들 재산 받을 생각이 들떠있지?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그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으니 유산 상속 포기해라. 싫은데요. 제가 왜 제 몫을 포기해야 하죠? 야! 나는 평생 아들이 뒷바라지 했고 넌 겨우 2년이야. 이런 상황이라면 네가 불리하다고. 괜히 비싼 변호사 써가면서 덤벼봤자 내가 이기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만나서 상속 포기각서 쓰자. 어머님, 싫다고 말을 못 알아듣세요? 제가 미쳤다고 그의 재산을 포기해요. 이혼남이랑 결혼한 것도 억울하고 당신한테 당한 게 얼마인데 그냥 물러나라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랑 얼마든지 싸울 준비 되었으니 법정에서 해결합시다. 뭐야? 가짜는 게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오냐 좋다. 나는 변호사 팀을 꾸릴 테니 너도 능력되면 해봐라. 시어머니는 자기가 100% 이길 거라고 확신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의 전처인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때가 왔다고 전했어요. 변호사님은 저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고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보호자실에 CCTV가 있어서 제가 두들겨 맞는 장면에 고스란히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3주 뒤 법원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기세 등등한 표정으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야, 이 천한년아. 너 같은 게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냐? 하여튼 못 배우고 무식한 것들은 무서움이라는 걸 몰라? 어머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저도 미래만한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 복도에서 남편의 전처가 걸어왔습니다. 뭐야? 니들 둘이 편먹은 거냐? 내 밑에서 등신같이 살다가 토낀 것들이 한편이 되었다고? 살다 보니 재밌는 구경을 다 하네. 야, 넌 그래봤자 로스쿨 출신 풋내기야.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라고. 너보다 100배는 더 똑똑하단 말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죠. 또 알아요? 나중에 산호씨 재산 한 푼도 못 받아서 예주씨한테 무릎 꿇고 돈 달라고 구걸하는 날이 올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재판에서 진다 해도 내가 쟤한테 무릎은 꿇을 일은 없을 거다. 차라리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이길 거라 자신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변호사님도 뒤를 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았답니다. 시모 변호사는 예상대로 결혼생활 2년밖에 안 한 제가 유산을 다 갖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제가 남편 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치가 심한 여자로 몰았습니다. 제가 살림하며 쓴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들이밀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자 제 변호사님은 장례식장에서 건진 CCTV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뚜렷한 증거 하나가 훨씬 가치가 컸어요. 판사님은 시어머니의 욕설과 폭행을 모두 보시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하며 힘들었던 점을 모두 털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변호사님 조언대로 눈물을 흘리며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유산을 분배하려던 생각을 깨버리고 남편의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받으라며 판사봉을 두드렸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판사님 판결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저런 애한테 아들 재산을 다 준다는 겁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재밌는 게임이 됐네요. 이제 깨끗하게 물러가시고 개고생하면서 살아보세요.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판사님 가지 말아요. 다시 하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난동에 청원경찰들이 제 앞에 끌어냈습니다. 저와 변호사님은 박장대소하면서 법원에서 빠져나왔죠. 변호사님 덕분에 승소했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똑같은 시련을 겪은 동지로서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변호사 선임비는 안 받을 테니 앞으로 잘 살도록 하세요. 여러모로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변호사님과 헤어지고 저는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다시 되팔았고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큰돈을 챙겼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남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와 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집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집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 부동산을 찾아가 처분하겠다고 알려진 며칠 뒤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아직 연락 못 받으셨어요? 제가 이 집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짐들 다 빼앗았는데. 뭐야? 이 집을 팔겠다고? 안 된다. 그건 안 될 일이야. 내가 너한테 아들 재산 다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내 집까지 빼앗기라고. 여긴 내가 고생해서 마련한 터전이야. 알게 뭐예요? 이제 명의는 제 거라고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어머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내일쯤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구경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이사가는 게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쫓겨난 입장이라는 걸 받아들이자 말투가 제법 온화해졌답니다. 이사라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가겠냐. 얘 세아가? 이 노인네가 갈 데가 어디 있겠니. 이 집은 그냥 내가 살게 내버려둬라. 너 가진 재산 너무 많은데 이 집까지 꼭 가져가야겠니? 네, 가져가야겠어요. 남편이 저한테 남겨준 건 하나도 빠짐없이 가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사를 가든 길바닥에 짐을 이고 살든 알아서 하세요. 또박또박 전했더니 사색이 된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헤이야, 세아가 이러지 말거라.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사과요? 무슨 사과요? 어머님은 저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술집년이 기생년이냐 하면서 막말한 것도 미안하고 너희 친정엄마까지 기생이라고 욕한 거 미안하다. 그리고 시집에서 사는 내내 일부러 괴롭힌 것도 진심으로 잘못했다. 또 장례식장에서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몽둥이질을 한 것도 100번 사과하마. 세아가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이 노인네를 쫓아내지 말거라. 나 이제 빈털털이야. 가지고 있던 돈은 죄다 변호사 선임비로 써서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러게 그 돈이라도 아끼지 그러셨어요. 여하튼 저는 어머님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천벌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제가 끝까지 집을 내주겠다고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무릎 꿇은 채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나도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쁜 년이 아니었다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세상 풍파를 맞으면서 살았더니 고약한 인간이 된 거야. 그러니 제발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거라. 어떡하죠?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아요.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다 어머님처럼 변하지 않거든요. 어머님은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약한 인간으로 사세요. 앞으로 누가 받아줄지는 모르지만요. 세아가 가지 마라, 세아가. 저는 비굴하게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두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을 구경 온 사람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 가서 집을 팔아버렸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나가지 않은 시어머니 때문에 가택 침입으로 식용고를 해서 내쫓게 했어요. 집안에 있던 살림살이는 모두 폐기 처분해버렸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오갈 데가 없어 노인 쉼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기로 했죠. 그리고 전 남편의 재산을 모두 가지게 된 저는 엄마와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지금 운영하는 호프집을 팔고 대형 상가로 들어가 200평에 가까운 수직 매출집을 오픈했어요. 안주는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여기서도 반응이 뜨거워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고 있답니다. 엄마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지난 상처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서 잘된 일이라고 기뻐해 주셨어요. 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지만 막대 먹은 시어머니와 이웃남인 걸 숨긴 것까지 알게 되니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스치듯 지나간 인연이라 생각하고 영원히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30대 초반인 저는 엄마와 장사하느라 남자를 만날 여유가 없어요. 언젠가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 믿으며 제 일을 사랑하고 엄마와 더 깊은 사랑을 하며 지내려고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제 사연으로 제약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모두 안녕히 계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해요.